예. 목사님 샵도 아니고 사모님은 우리 좋으시네. 날씨가 좀 춥죠? 아, 비텐베르그. 이 작센주의 그 군주 같은 사람이 여기다 대학교를 만들어요. 비텐베르그 대학. 대학교에서 초빙을 합니다. 그 대학교에 초빙을 누가 하느냐? 루터하고 멜라니톤을 초대를 해요. 그래서 교수 초빙을 해서 이곳에서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거의 1500년대 이제 집도 주고요. 루터한테 살라고 집도 주고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은 면죄부 때문이었습니다. 루터는 면죄부의 타당성을 따져보자고 했지요. 그래서 95개 조항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모두가 보도록 내붙였지요. 그 장소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인데요. 이곳 성교회는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의 대학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루터의 행동은 지나친 것이었을까요? 성교회 문에 글을 써붙이는 것은 토론을 해보자는 그 당시의 학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동상예술 전문가인 페르디난트 폰 쿠하스트가 투입되어서 지금의 95개조 문이 완성된 것이지요. 저 왼쪽이 보이네요. 왼쪽이 비텐베르그예요. 저 검은색 탑이 그 비텐베르그 대성당이고, 저 양쪽 두 개 탑이 아마 그 마틴 루터가 성당 그 설계했다는 성당일 거예요. 기준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뺐는데 깊이 들어있고 바닥에 들어오면 내모습이 이 속에서 가운데 아, 완전 가을이야. 응? 내가 이게 좀 자, 정면에 보이는 데가 건물이 루터 하우스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다 설치해놨네. 왼쪽에 보이시는 이 동상이 카타리나 폰보라, 마틴 루터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시는 게 예전에는 저쪽이 정문이었대요. 그래서 당시에 의자가 없었는지 마틴 루터와 폰보라가 저기 앉아가지고 학생들을 지켜본 그런 장소라고도 하죠. 여기가 원래대로 따지면 이제 이 마틴 루터 하우스의 본 정문. 비텐베르크의 주요 거리는 루터로 시작하여 루터로 끝이 나지요. 주요 거리 한쪽 끝에 성교회가 있다면 다른 끝에는 루터 박물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루터 박물관은 본래 아우구스티누스 엄수파 수도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검은 수도원이라고 불렀는데요. 1502년 프리드리히 선제우가 세웠지요. 비텐베르크 대학도 1502년 세워져 나이가 같습니다. 루터는 1508년 업무차 잠시 머물렀고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부터는 줄곧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이곳은 뜻을 같이한 동료들의 회합의 장소요 센터였습니다. 1525년 루터가 결혼하자 프리드리 선제우는 흔쾌히 이 집을 루터에게 선물했습니다. 루터 부부와 6 자녀를 합해 모두 8명이 살기에는 너무도 큰 집이었지요. 하지만 루터의 동료들이 상시 드나들어 사랑방이자 종교개혁 혈관처럼 사용된 곳입니다. 현재의 건물은 1883년 루터 탄생 400주년과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보수를 했지만 외관은 수도원의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루터 하우스 정원에 들어서면 단아하게 차려입은 루터의 부인 카타리나 폰 보라가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카타리나 폰 보라는 본래 님센 수녀원 소속 수녀였습니다. 그녀는 루터의 수도사 서원 비판에 고무되어 동료 8명과 함께 수녀원을 탈출했지요. 루터에게 도움을 구하며 피신해 왔습니다. 루터의 동료들과 수녀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게 되고 호감을 가져 한 쌍 한 쌍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루터는 카타리나 수녀 역시 동료에게 소개했습니다. 둘은 서로 호감을 가졌지만 남자 측 부모의 거절로 결혼은 성사되지 못했지요. 카타리나는 결국 루터 곁에 남아 루터와 결혼합니다. 1525년 6월 루터의 나이 42세 그리고 카타리나 폰 보라의 나이 26세 때였습니다. 이 동상은 1999년 카타리나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여 니나 코흐가 청동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카타리나의 왼손에 낀 결혼 반지가 방문객들의 손길로 유독 빛이 나지요. 다섯 거죠.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없네. 그 걔네들 뭐예요? 저 미사할 때 앞에 그런 거랑 뭐 여기에 보시는 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죠. 얘네들이 그겁니다. 저기 설교단, 마틴 루터가 설교했다는 설교단.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게 뭘까요? 아니요. 이거 저거다. 건너는. 저 면제부. 그래서 여기에 떨어지는 동전이 뭐 동전 소리에 자기의 죄가 씻겨 나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죠.
흥미있는 또 다른 장소는 식당과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 강당입니다. 이곳의 소장품들은 대부분 진품입니다. 루터가 시교회에서 사용했던 설교단과 수도복, 십계명판, 그리고 당시 사용했던 공동 금고 등이 있지요. 그리고 여기가 예배당인데 이게 좀 중요해요. 자, 앞에 보시면 저기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다 아시죠? 그런데 재밌는 게 여기 무지개가 있죠. 무지개가 쫙 있는데, 자, 십계명 중에 이 무지개를 따라서 사탄들이 숨겨져 있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십계명 이것도 저기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거 그린 친구가 있어요. 마틴 루터와 그 동역자 중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참 대단한 놈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십계명 중에 십계명을 딱 그려놓고 죄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상처받으면은 사람부터 상처를 받잖아요. 교회 가서도 그렇고 어디를 가고 꼭 그 영적으로 좀 충만할 때 사단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공격해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십계명판은 시의회가 시청에 걸고자 1516년 주문에 루카스 크라나의 작업실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각 그림은 십계명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복장과 장식은 당시의 것인데요. 십계명의 말씀이 현실과 유리된 것이 아님을 말하고자 한 것이지요. 좌우측을 관통하는 무지개는 하나님과 인간의 유대 관계를 뜻합니다. 마틴 루터 집들 모형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쪽에서부터 당시 마틴 루터가 사용했다라는 이건 잔인가 보다. 그 옛날에 여기 집들이 크잖아요. 그 생활 방식들을 한 거고요. 아까 우리 들어오시다가 왼쪽 편 보시면 거기가 식당. 당시 하숙생들까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진짜로 뭐 해먹고 하던 모습들을 보인 거예요. 당시에 쓰던 농기구들이나 이런 모습들. 여긴 주방. 소도 키우고 농사 짓고 야채 붓고. 그리고 여기는 진짜로 애들이 대가족으로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카타리나 폰 보라는 수도원을 하숙집처럼 운영했고 하숙비가 가족의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일단 기숙사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고아원도 있었어요. 당시 패스트 병이 돌면서 고아였던 애들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수도원에서 나온 청년들, 수녀원에서 나온 청년들 다 걷어들였어요. 특히나 근데 아이들이 제일 많았죠. 이게 패스트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영국의 마을 이름이 18이에요. 18. 그 이유가 뭐냐? 다 죽고 18명만 남은 거예요. 네, 주민들이. 자, 이제 1층으로 올라가시면 루터 박물관은 루터의 생애를 따라 전시물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1층과 2층에서는 루터의 삶을 전체적으로 일견할 수 있지요. 특히 1508년부터 1546년 루터의 비텐베르크 시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곳에는 특히 1546년부터 1983년까지 그림과 영상 매체로 표현된 방대한 루터 자료가 모아져 있는데요. 3층 전시실에서 이 모든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의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원형 그대로 보존된 루터 가족의 거실입니다. 벽난로와 탁자는 그 당시 사용했던 것이죠. 바닥과 벽면의 나무 역시 500년의 세월을 견뎌낸 진품들입니다. 루터의 유명한 탁상담화는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방에 들어서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500년대 루터의 거실에 내린 듯 착각에 빠집니다. 마틴 루터 그림.
예, 이게 폰 보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린 건가?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그 얘네들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요나스 콜린. 이건 쾰른에서 쓴 거. 요건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쓴 거. 이건 라이프치 이쪽에서. 자, 요게 이 맥주잔? 맥주잔인데 이 당시에 만들어줬대요. 여기 있던 친구들이. 근데 저걸 막 처음엔 나무로 만들어줬는데 거기다가 금박을 입히고 해가지고 조금 좀 세속적이지 않냐 좀 그런 얘기가 있죠. 마틴 루터가 이제 이게 1520년대 이제 가장 좀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을 때 모습이고요. 이게 아우구스트 마틴 루터. 이게 요 금고가 뭐냐면은 이게 공동 금고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개혁 이후에 여기 비텐베르그로 초빙이 왔잖아요. 그래서 멜라이트로 와서 시 대표 그리고 교회 대표 그리고 주민 대표 이 세 명이서 공동 관리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받으면 여기다 저장을 하고 공동 관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열쇠를 세 명이서 똑같이 그러니까 뭐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세 명이서 다 동의하에 금을 쓸 수 있게. 아까 보셨던 금고는 면죄부 금고였고 동전 떨어지면은 그 소리에 뭐 나의 죄가 사해졌다 예병. 근데 이거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던 공동 금고였다. 이렇게. 헌금통은 기부금을 모아 가난한 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중세에는 자선을 공로로 여겼고 여기에 편승해 구걸하는 행위가 만연되어 있었지요. 이것을 근절하고 거린을 선별하여 일할 수 있는 자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일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공동으로 구제하고자 했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그 주교들이 입었었던 이 사람들은 프레드릭이다. 그 후원자 후원했던 기사 빼치카. 자, 가운데 마틴 루터 있고요. 이때부터 조짐이 좀 보이죠. 자, 여기는 역대 그 주교들 그리고 학장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이 책자가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최초의 신앙고백서라는 게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최초의 그 신약 성경을 독어로 번역한 무슨 책 보시면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영정사진, 영정 그림. 흥미있는 또 다른 장소는 식당과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 강당입니다. 이곳의 소장품들은 대부분 진품입니다. 이게 뭐지? 잠든 소망 2004년에는 정원을 수리하는 중 새로운 건물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보존된 지하층을 찾은 것이죠. 여기에 루터가 사용했던 화장실이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하층은 루터 가족의 일상사를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수많은 원자료를 통해
루터 가족의 생활상을 재현해냈지요. 카타리나 폰 보라는 수도원을 하숙집처럼 운영했고 하숙비가 가족의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박물관 뒤편으로 이어지는 지하층에는 4개의 전시실에 40~50명의 식생활을 책임진 카타리나의 가사 생활을 볼 수 있도록 전시해 놓았습니다. 2010년도에 투명 지붕 구조물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 공개하고 있지요. 말해놓고 네네. 아니 의자에 앉으면 10년 날아간다고 말해놓고 자기가 앉은 이유는 뭘까요? 비텐베르크는 1996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요. 구도심은 전체가 박물관과 같습니다. 루터가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을 비롯해서 비텐베르크 대학인 로이 코레아 그리고 비텐베르크 성교회가 일직선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성교회까지는 약 1km 거리인데요. 그 사이에 필립 멜라니톤과 루카스 크라나르의 집이 있고요. 시청 광장 및 마리아 시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 모습이 잘 안 나오는데요? 여기는 멜라니톤 방 서재. 죽기 전에 학교에서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 썼던 내용들이랑 죽기 전에 썼던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쓰던 내용들 왜 나온지 모르겠네. 이게 멜라니톤 에라스무스는 관련 책들 멜라니톤이 썼던 책들 만지시면 안 돼요. Sorry. 자, 만지시면 안 된다. 여기는 멜라니톤의 책장.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노회장님 이렇게 귀한 일을 담당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멜라틴 정원까지 왔습니다. 우리 노회장님이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떠신지. 종교일들 전체를 둘러보고 교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또 노예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왔는데 좋은 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기 목사님 여행을 준비하시면서
준비원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까지 오신 그 수고에 그 감사드리고 감동과 어떤 수고했던 내용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곳에 오게 하신 건 뭐 하나님의 은혜이시고요. 은혜이고 또 노회장님이야 또 노회에서 진경 회장님들과 또 선배 목사님들께서 많은 자문도 해주시고 또 물신양면으로 협력해 주시는 가운데 이곳까지 잘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모든 분들이 다 은혜 가운데 기뻐하시고 또 거기서 미리 공부해 오시고 온 내용들을 보시면서 또 우리 종교개혁 그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며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유익하고 너무 좋습니다. 또 카메라로 계속 우리 최영필 목사님께서 항상 나올 때마다 이렇게 직접 찍어주셔서 자료로 남겨주셔서 나중에 보게 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대현 목사님, 정경론 회장님으로서 이렇게 종교개혁제 탐방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너무나 모르던 얼굴들 또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한 종교개혁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조명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게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종교개혁제에 많은 분들이 순교한 그 핏값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건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고요. 도전됐어요. 감사합니다. 여기래요. 그 레오 10세 왕이 그 교황이 너 파문이야 라고 그 파문서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받은 마틴 루터가 그래? 까짓거나 파문할게 더럽고 치사하지 안 해서 여기서 파문장하고 그리고 관련된 자들의 그 관련 서류들 책자들 누구라고 그래야 되지? 그 무리들의 법사전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 문서들 뭐 이런 책들을 니들은 다 쓰레기야 하면서 다 여기서 찢어 밝혀서 불태워버린 장소가 여기입니다. 트리에? 어딘지 모르고 프라하가 있었는데? 바젤 대학도 있고요. 여기 주변에 그래서 생긴 연도, 대학 연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에서 이제 마틴 루터하고 그리고 누구요? 멜라니톤이 이 학교에서 이 학교를 세운 사람이 초빙을 해요. 니네 여기 와. 어차피 종교개혁 내가 원 없이 해줄게.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정원의 바닥에는 유럽 대학의 창립 연도가 적힌 돌판들이 박혀 있습니다. 프라하 대학은 1348년, 빈 대학은 1365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1385년, 쾰른 대학은 1388년, 에르푸르트 대학은 1392년, 라이프치 대학은 1409년, 로스톡 대학은 1419년, 그라이프스왈트 대학은 1456년, 프라이부르크 대학은 1457년, 바젤 대학은 1460년, 트리어 대학은 1472년,
잉골스타트 대학은 1472년, 마인츠 대학은 1476년, 티빙겐 대학은 1477년,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은 1502년에 창립했음을 알 수가 있죠. 정원에 놓인 벤치에 앉으면 1508년부터 교정을 거닐고 1511년부터 신학자, 교수, 목회자 그리고 개혁자로서 분초를 다투어 살았을 루터의 열정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비텐베르그 대학. 종교개혁의 번무대가 비텐베르크라면 종교개혁의 산실은 비텐베르크 대학입니다. 16세기의 비텐베르크는 에르푸르트의 10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작았지요. 루터는 그 작은 소도시 비텐베르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곳의 신생대학인 로이코레아, 즉 비텐베르크 대학을 찾아간 것입니다. 작센을 중심으로 독일의 동부 지역은 본래 한 가문의 통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1485년 소위 라이프지히 분할을 통해서 둘로 나누어졌지요. 통치자는 베틴 가문이었습니다. 1000년이 넘는 명망과 역사를 지닌 귀족 가문이었는데요. 가문의 성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베틴 가문의 성입니다. 할레 근처에 있지요. 온유한 자라고 호칭한 베틴 가문의 프리드리히 2세가 1464년 죽은 후 두 아들이 공동 통치를 했지만 곧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형 에른스트와 동생 알브레히트가 주인공들인데요. 그동안 공동으로 통치했던 땅을 나누어 서로 독립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라이프치히 분할 협정입니다. 루터와 멜라니톤 등 1500년대의 신학 교수들은 성서 원어를 연구하고 이신칭의라는 성서 이해의 열쇠를 가지고 신학 수업을 역동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17세기에 들어서면서 교수들은 정통주의에 집착해서 성경을 교리의 합법성을 증빙하는 보조도구로 인용했을 뿐이었죠. 17세기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육은 자연스럽게 교회와 신학생들에게 지루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설교 역시 지루해서 성도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지요. 비텐베르크 대학은 유명한 인재들의 명패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신학자, 과학자, 예술가, 정치가 등 이름과 생존연도 그리고 직업을 명시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기억하게 했지요. 이 같은 명패는 시내 도로 옆 건물 벽면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 건물에서 살며 비텐베르크에서 공부하고 인류에 공헌하여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식사는 맛있게 하셨냐는 말을 조금 애매하게 하겠습니다. 많이 짰죠? 짠 음식도 드셔봐야 돼. 절여진 것 같지 않아요? 자, 음식이 짠이요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 이따가 버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일단 성당부터 갈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 들어가실 때는 남자 선생님들 모자, 목사님들 모자 다 벗어주시고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처음에는 여기도 성당이었습니다. 성당이었는데 사용하던 성당들을 그냥 개신교로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 성당에서 보시는, 가까이 오세요. 일반 성당에서 보시는 그런 뭐 성물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보이질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그림입니다. 사진 찍으셔도 돼요. 자, 이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요, 이제 세례를 주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뭐 딱 봐도 알겠죠? 세례를 주는 모습이고, 가운데는 뭘까요? 최후의 만찬, 맞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이 없죠. 그리고 12제자도 아닙니다. 누구냐면은 여기에 있는 시민들이에요. 그리고 마틴 루터도 있습니다. 누구냐? 누굴까요? 포도주 건네는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앉아 있는 사람. 빨간 옷 입은 사람에게 뭘 주는 포도주 주는 사람이 마틴 루터고요. 그리고 그 옆에 턱수염 긴 게 나 있는 사람 있죠. 저 마틴 루터 바로 옆에 저 사람이 누구냐면 친구예요. 친구인데 인쇄업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번역을 했을 때 성경을 인쇄하신 분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성경이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꼭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이런 걸 표현하고자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아까 설명드렸던 가운데 예수님이시고, 자, 오른쪽에 마틴 루터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성도들이 있죠. 성도들이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누굴 보고 있어요?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십자가를 보고 있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모든 말씀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온다. 니들은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도 당신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는 걸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들이 있으면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요. 근데 셋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은 무조건 신부가 됐어요. 그렇구나. 생활하셨죠?
예? 이제 생각하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자, 여기서 오래 시간 끄시면 라이프치히에서 자유시간이 줄어듭니다. 나의 십자가 선생님들 쇼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독일에서 빨리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지막 비텐베르그 성당으로 이동하도록 할 테니까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그리고 지난번처럼 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성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루터와 멜라니톤의 묘지가 있습니다. 루터의 묘지는 설교단 아래에 있고요. 그 반대편에 멜라니톤의 묘지가 있지요. 각각 2m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묘지의 재질은 사암입니다. 루터의 묘지석에는 여기에 성스러운 신학 박사인 마르틴 루터의 육신이 묻혀 있다. 그는 주후 1546년 2월 18일 그의 아버지의 도시 아이슬레벤에서 63세 2달 10일의 나이로 죽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대편을 볼까요? 멜라니톤의 묘지인데요. 그 묘지에는 여기에 매우 존경하는 필립 멜라니톤의 육신이 묻혀 있다. 그는 주후 1560년 4월 19일 이 도시에서 63세 2달 이틀의 나이로 죽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루터와 멜라니톤 외에도 성교회에는 프리드리히 선제우를 포함해서 75명의 교수와 약 12명의 교수 부인 등 90명이 넘는 사람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교수들을 이곳에 매장한 것은 프리드리히 선제우가 1507년 이곳을 대학교회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95년 역대기라 주의 영임하면 자, 중심 잡아주시고요. 보여주세요. 자, 인물 사진요. 비텐베르크 성교회는 종교개혁의 시작점입니다. 성교회 밖에서는 95개조 논제 게시문과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가사가 새겨진 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의 95개 논제 게시문은 본래 검은색 판자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리지널 문은 1760년 7년 전쟁 당시 화재로 전소되었지요. 지금의 청동문은 1858년에 만든 것입니다.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빌헤름 4세가 영구하고도 기념이 되도록 청동으로 문을 만들고 95개 논제를 금색으로 기록하도록 명했습니다. 동상예술 전문가인 페르디난트 폰 쿠하스트가 투입되어서 지금의 95개조 문이 완성된 것이지요. 95개조 논제는 라틴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상단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프리드리히 선제우입니다. 문 위의 그림은 베를린 출신의 화가 아우구스트 폰 클리버 작품인데요. 중앙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있고요. 왼쪽은 루터입니다. 손에 성경을 들고 있지요. 오른편은 멜라니톤입니다. 그는 손에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뒤의 배경은 비텐베르크의 스카이라인입니다. 성교의 첨탑에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라는 찬송 가사가 원형을 그리며 새겨져 있습니다. 루터는 타고난 작사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학이었고 그 다음이 음악이었지요. 그는 노래가 곧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루터의 작사 능력은 40세의 절정에 올랐습니다. 물론 신학도 이때는 완숙기였습니다. 36곡의 찬송가를 포함해 그가 쓴 42개의 노래는 모두 1523년부터 24년 사이에 완성된 것입니다. 병원에서 집 전체를 조망하면 중앙탑 오른편 중간에 돌출 조각된 루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여기서 마르틴 루터 박사는 1508년부터 1546년까지 살았고 활동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찍을 수 있냐고. 아니요. 여기서 사진 찍으면 진짜 한가롭게 나온다. 빨리 와. 하나 더 낙심하며
실망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내 소원이 눈물에 속히 돌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이 눈물에 속히 돌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자, 이제 우리 라이프치히로 이동하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음식들이 짜죠. 저 음식 짜다는 얘기를 안 했나요? 했어요. 네, 잠깐 했죠. 많이 짜다라고 했는데 왜 짠지를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선생님들 짤츠부르크 가시죠? 뭐 주세요? 짤츠부르크 하는데? 아니요. 짤츠가 소금이에요. 네, 짤츠가 소금이란 뜻이고 부르크는 도시. 네, 소금 도시입니다. 잘츠부르크는 소금의 성이란 지명처럼 예전부터 소금의 주산지로 유명하다. 근데 왜 그러느냐? 선생님들이 길겐이라는 곳에 가실 거예요. 그죠? 유람선 타시는데. 예, 짤츠 칸마굿입니다. 거기는. 칸마굿은 뭐냐? 공장, 창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소금은 어디서 나오죠? 근데 여기 소금 광산이 발견이 돼요. 이 지역이 그 오스트리아 지역이 수만 년 전에는요 바닷속이었다고 합니다. 수백만 년 전에. 7,000년 전부터 소금 채취를 했다는 광산으로 들어가 봤다. 소금을 채취했던 흔적과 시설이 곳곳에 남아있다. 동굴 깊은 곳에 도착하자 화산 폭발, 지각 변동의 흔적과 함께 소금을 발견할 수 있었다. 거대한 산맥에서 소금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안내인이 보여주는 영상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아주 먼 옛날 화산 폭발과 지각 변동이 일어나 바다였던 곳이 산으로 바뀌면서 거대한 소금산이 만들어진 것이다. 300.000 tons of salt. 1 year here in our mountain in Hallstatt. Das ist mein erstes Jahr. Seit April bin ich hier. Aber ich bin sehr motiviert.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지각 운동이 되면서 이 차로 부딪히면서 조금씩 상승해서 지금의 모습. 알프스 산맥 있죠? 알프스 산맥이 거의 바닷속이었다고요. 수백만 년 전에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솟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죠?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러면 알프스 산의 최고봉 어디예요?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남자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명품 볼펜. 네, 몽블랑. 몽블랑은 어디 있어요? 프랑스에 있어요. 그래서 알프스 하면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스위스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알프스 산맥은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다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그 길겐이라는 데 가실 겁니다. 거기 진짜 좋아요. 거기 진짜 좋아요. 선생님들 거기서 또 유람선 타시거든요. 게임 끝나요. 그 길겐은 바로 옆 동네인데 할슈타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소금광산이 있어요. 크라쿠프 근교에 위치한 비엘리치카 소금광산이다. 이곳은 세계 12대 관광지로 알려졌으며
1978년에 유네스코 최초로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최고 걸작은 지하 100m에 위치한 세계 유일의 초대형 소금 예배당이다. 작업을 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네, 판매를 하다 보니까 도시가 형성되죠. 상인들이 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도시가 짠치부르크. 네. 소금이 귀했어요. 예전에는 소금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보관해내려면 어떻게 해요? 절여서 보관을 합니다. 절여서 보관하는데 어떻게 해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오래 지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귀한 음식 내미는 거에 짠 음식을 내놓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됐죠. 근데 이렇게 짠데 선생님들 드셨을 때는 이렇게 짠데 그 위에 테이블에 보면 항상 소금과 후추는 있어요. 얘네들은 거기다가 또 쳐먹어요. 이거 말이 좀 이상해. 또 추가해서 먹어요. 말이 좀 이상하다. 죄송한데. 예. 그 저기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쳐서 먹는다 하잖아요. 아이씨. 그렇게 해서 먹기 때문에 조금 좀 음식들이 짭니다. 이따가 가시면은 일단 또 두 군데의 성당을 또 보실 겁니다. 한 군데는 바하가 음악가 바하가 그곳에서 연주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안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는 여기도 마틴 루터가 설교를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 여기는 마틴 루터가 설교를 했다라는 것보다 다른 의미가 좀 더 있어요. 통일교회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여기가 동독이었잖아요. 동독의 많은 청년들이 기도 모임을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하고자 기도 모임을 했는데 이게 파가 두 파로 나뉩니다. 하나는 우리는 모여서 주구장창 기도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 목소리로 우리는 응답을 받자 라는 파와, 또 하나는 기도만 해서 뭐하냐,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강경파와 두 파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기도를 하자라는 파로 이제 혼합이 돼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얼마 후에 통일이 이루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면 바닥에 기념 팻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성당의 교회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괴테가 또 이곳에서 파우스트라는 책을 쓴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신시청사까지 보시고 저희는 호텔, 오늘 저녁은 호텔에서 드실 거예요. 호텔식으로 드실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요? 아니요, 여기는 라이프지. 네. 앞쪽으로 가시면 바하의 바닥에 보시면 아까 멜라니턴하고 로터도처럼 바하의 묘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이고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이다. 음악 교과서나 각종 매체에서도 모두 한 번쯤 들어본 말이죠. 근데 왜 하필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어머니는 핸델일까요? 게다가 핸델은 남자인데? 바흐의 집안은 모두 음악가였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심지어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그리고 바흐의 아들들도 모두 음악가였죠. 총 6세대 동안
음악가 집안으로서 명맥을 이어나간 바흐였습니다. 교회에 속한 교회 작곡가였던 바흐는 그 시대에서는 궁중음악가를 제외한 음악가로서 가장 성공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흐는 총 2번의 결혼을 하였는데 첫 번째 아내와는 7명의 아이를 가졌고 두 번째 아내와는 13명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벌써 그의 자녀 수만 봐도 아버지라는 타이틀이 어울릴만 하네요. 특히 바흐는 13명의 아이를 낳고 자신에게 헌신적이었던 두 번째 부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다음의 곡을 헌정하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곡이죠. 그렇게 바흐는 총 20명의 아이들을 기르는 데만 돈을 모두 쏟아부었고 매주 교회 음악을 작곡하며 이것저것 레슨까지 하면서 매일 바쁘게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중 장남인 빌헬름 프리데만 바흐, 차남인 카를 필리프 에마누엘 바흐, 막내 아들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는 후에 음악사에 이름을 남기는 뛰어난 작곡가로 성장하였죠. 바흐는 그렇게 살아생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이자 아이들을 위해 밤낮 없이 레슨만 하다가 사망하고 맙니다. 바흐가 빛을 보게 된 것은 바흐의 능력을 알고 있는 아들들과 제자들이었고 1829년 멘델스존에 의해 바흐의 마테순환곡이 초연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당대 최고의 작곡가로 불리우는 모차르트와 베토벤, 하이든 등 또한 바흐의 열렬한 팬이 되면서 바흐는 음악가로서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들은 수없이 많지만 3가지로 추려서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흐가 활동했던 시기인 바로크 시대에는 현재 서양 음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많은 특징적인 양식이 시작되어 발전했습니다. 양식 중에는 평균율, 인벤션, 심포니아, 푸가 등이 대표적인데요. 그중 특히 바흐의 평균율은 그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큰 재앙으로 서양 음악이 모두 사라진다 해도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만 있으면 다시 모든 걸 재건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음악학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말할 정도니까요. 그만큼 바흐의 평균율은 음악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평균율이 도대체 뭐길래 이럴까요? 아주 먼 옛날인 16세기경 피아노의 아버지급인 하프시코드, 챈발로가 있었습니다. 이 악기들을 조율할 때는 피타고라스의 정수를 기준으로 한 순정률로 조율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순정률은 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순정률로 조율하면 듣기에는 아름다웠지만 샵과 플랫이 많은 조에는 사용할 수 없었고 조를 옮기려고 해도 쉽게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음과 내려올 때의 음정이 달라지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는 매번 연주 때마다 굉장히 까다롭고 불편한 일이므로 옥타브가 정확히 12음으로 나뉘는 평균율이 고안이 되었는데 여러 작곡가가 이 고안된 평균율로 작품을 작곡했지만 바흐처럼 평균율의 모든 가능성을 보여주고 제대로 사용한 작곡가는 없었습니다. 즉 돼지 오줌포로 축구를 하다가 결국 편한 축구공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저 모두 축구공을 발로 뻥뻥 차기만 했었고 이렇다 할 킥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흐는 발의 여러 공간을 이용하여 인프런트 킥, 아웃프런트 킥 등 다양하고 여러 종류로 개발해낸 겁니다. 바흐가 없었으면 몇백 년이 걸렸을지 모르는 이 모든 종류를 말이죠. 이 모든 평균율 내용과 기술이 담긴 책이 바로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2권입니다. 세계의 음악이 아예 다 사라져도 다시 재건이 가능한 바로 그 책이죠. 두 번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돌림 노래처럼 계속 연주하는 푸가라는 형식이 있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악곡의 형식이죠. 하지만 바흐의 푸가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보통의 악보는 맨 앞에서부터 마디를 넘어가며 연주하는 게 정상적이지만 이 바흐의 푸가는 악보를 뒤에서부터 연주해도 거꾸로 연주해도 앞뒤를 함께 연주해도 놀랍게도 결국에는 하나의 음악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작곡할 수가 있었을까요? 세 번째, 바흐는 당시 그저 성악곡들의 반주를 담당하는 악기들의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오르간 연주자이자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바흐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 등 첼로와 바이올린, 오르간, 피아노 등의 악기들을 독주와 합주곡으로 작곡해 그저 반주의 역할을 하던 악기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며 그야말로 악기들의 아버지 같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음악들은 바로 이 바로크 시대부터 고전, 낭만주의까지 약 200년간 작곡된 음악들이며 바흐가 사망한 1750년을 바로크 시대의 끝이라고 규정지은 것만으로도 바흐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 앞에 바닥에 꽃 놓여져 있는 데가 바하 묘예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앉아 계실 시간이 없는데 가실게요 그냥. 움직일게요. 이쪽으로 따로 가족 예배나 뭐 이런 부탁을 드렸나 보죠?
니콜라스 교회로 가실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루터가 잠깐 메시지도 했었던 성당 교회인데, 그거보다는 이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던 그런 성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3일 만에 동상에서 사진 찍는 걸 포기하신 분들. 아니요, 맞아, 저기 니콜라스 교회.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항상 실패와 좌절뿐이네. 네. 여기는 들어오시면 천장을 좀 봐주세요. 네. 그리고 기둥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종려나무 모양으로, 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건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여기는 조금 교회 같죠. 네, 여기는 그나마 조금 교회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만들어진 게 1800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설교단이 역시나 앞쪽에 빠져 있죠. 그래도 중간에 있진 않고 그나마 현대적인 느낌. 네. 네, 여기는 예술인 거는 천장인 것 같아요. 네, 기둥하고 천정, 이 모습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단순하게 설교했다기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건 이곳 독일 청년들의 신앙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 그게 더 높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분명히 그때도 우리가 데모라도 하자, 강경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경파들까지도 다 흡수해서 이곳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2,00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합니다. 2,000명까지 모여서, 근데 여기서는 2,000명이 다 앉을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시면 당시에 기도를 모였던 사람들 기념하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깔아놨어요. 여기 밖에도, 요 옆에 광장에도, 거기도 종려나무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밖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시면 오른쪽으로, 저기에도 종려나무가 하나 있어야지. 그렇지, 있지.
day has finally come. 망치를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 남자. I will tear this wall down! 남자가 부순 것은 바로 베를린 장벽. It's an historic and a highly emotional moment. For practical purposes, the Berlin Wall has been all but torn down. From the Berlin Wall specifically, take a look at them. They've been there since last night. They are here in the thousands. They are here in the tens of thousands. 역사는 이를 이렇게 불렀다. 베를린 장벽 붕괴의 날. 냉정과 독일 분단을 상징하는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 시민들의 손에 의해 무너진 것이다. 이는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이 축조된 지 38년 만의 일. 밖에 나가시면 당시에 기도를 모였던 사람들 기념하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깔아놨어요. 여기 요 앞으로 모이세요. DM 바로 앞에 여기에 6시까지. 네, 쇼핑하시고. So before 40 yesterday. 오늘 몇 번 걸으셨어요? 안 보여? 12,000보. 저희 호텔까지는 한 15분? 네. 그리고 차든 막기까지 쉬고 한 20분 정도. 여기 농협부터 어저께도 주무신 데도 농협 호텔이면 오늘 특히 호텔부터 네. 농협 NH 농협. 농협이 얘네들한테 투자를 했어요. 아따 크다. 그래? 그 집에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하셔요. 따로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같이 사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아니 같이 사셨어요? 그러셨구나. 네, 드세요. 아니 누가 기도하셨어요? 각자 기도해요? 그럼 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기다리고 있구만. 아니 포크는 2개, 칼도 2개.